상심소에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모집합니다. PD, 작가, MC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SHERLOCKWHANG@gmail.com으로 이력서와 함께 신청 의사를 표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참 이야기를 내가 안 하고 좀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바랬어. 예, MC 하실 분 찾으려고 참 했는데 쉽지 않네요. 제가 내공을 좀 더 쌓아오겠습니다. 아니요, 내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MC는 진짜 뻔뻔하게 MC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거에 잘 맞는. 근데 그런 분들은 로맨 성향이 높고 그러면서 매뉴얼 성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로맨 매뉴얼 성향을 이 항심소에서는 항상 나쁘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쁘게 그랬었군요. 아니 많은 로맨 매뉴얼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게 마치 많은 분들은 로맨 매뉴얼 성향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러고 아주 화기애 있게 그러면서 진지하게 하는 이 MC 역할을 제가 하기보다는 어떤 분이 해주시면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내가 MC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패널 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덜기는커녕 더 짐을 얻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은 좀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패널로서 잘하시던 분이 MC도 하실 수 있겠다 했더니 MC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MC가 자연스럽고 진정성이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가식적인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이 이야기하는 보통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들, MC들은 사실은 거의 또 다른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MC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강호동이 아하하 뭐 이러고 뭐 엄청나게 뭔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상당히 지적으로 누구예요 그 모니터 보면서 프롬프트 보면서 이럴 때 엄청나게 뭘 많이 알고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아나운서나 MC가 화면 보고 읽는 거거든요. 지 생각 그게 한마디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조금만 바뀌면요 당황해가지고 생방송 진행할 때 엔진에는 일까지 벌어져요. 그게 실제로 이 화면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의 진짜의 또 다른 모습이죠. 진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우리 유튜브 찍거나 팟캐스트는 방심소는 또 대본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너무 사연에 몰입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좀 찌질하게 보일 텐데 이런 이야기 보면 내가 좀 더 우아하고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또 속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해서 말을 조금 중지하거나 더듬거나 근데 더듬으면 원래 더듬을 수밖에 없는 수도 있는데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과 내 입에서 컨트롤하는 게 잘 코디네이션이 안 될 때 뻔뻔하지 못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그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따로 노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곽 선생은 아직도 순수한 영혼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거냐 내 순수한 영혼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내 마음에 울리면서 그걸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때때로는 막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진짜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걸 보면 내가 더 이런 상황이 이제 MC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정리할 때까지 내가 말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방송 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느낀 대로 막 이야기하면 그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그걸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또 내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또 이 천연과 같은 참 저는 저 약점이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 황심서의 MC를 내가 누구보다 잘하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아니면 아주 잘 훈련이 된 MC를 황심서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충분히 후원을 해주시든지 제발. 어느 쪽이 되든지 그러신 분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곽 선생이 처음에 MC를 한 거를 딱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저 자리에서 박사님하고 같이 MC를 하기를 꿈꿨는데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생긴 것 같아서 박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말이에요.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박사님이 하시던 대로.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황심서의 MC의 좋은 조건은 사실 놀랍게도 황심서의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 로맨 매뉴얼 성향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가장 큰 난관은 뭐냐 하면 이제 저한테 처음에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저기서 어떻게 MC를 하겠냐. 내가 또 MC를 하면 황심서에 폐를 끼칠 거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다 포기하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MC의 그 매뉴얼로 쫙 움직이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잘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맨 매뉴얼 분들이 그리고 또 로맨 분 성향이 있으면 내가 구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도 어머. 접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좋네요. 로맨 매뉴얼 MC 모십니다. 네, 꼭 그런 분 있으시면 꼭 지원을 해주세요. 그건 그렇고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부하면서 틈틈이 황심소를 듣고 있는 30대에 접어든 여자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고 항상 혼자였고 오해를 받아 소문이 이상하게 나 친구들이 저를 피하거나 괴롭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창시절에는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나의 치유의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대학교 때 어찌저찌 다니긴 했는데 그때도 조금 불안정함이 남아있었지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갔죠. 남들처럼 취업을 준비할 시기지만 저는 그냥 쉬고 싶었어요. 어쩌면 힘든 시간을 견디느라 방전돼 버려서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과거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깨닫고 나니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보듬어 줘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달에 몇 번씩 꾸던 학창시절의 가위 같은 악몽들이 사라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했던 제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아픈 부분도 관리하고 수술하고 치료했더니 이상하게 그동안 따지 못했던 스펙을 한 번에 따게 되더라고요. 심신이 안정되자 공부도 점점 재밌어졌지만 치유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지금의 저는 직장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30살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부모님께 용돈 받고 타지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이 나이 먹고 돈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 기다릴게 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잘하고 싶은데 한 번에 뭐든 잘하는 게 욕심일까요? 욕심을 내서 미친 듯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한심하고 아플 때도 있네요.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정신이 힘드니 몸도 따라가듯 아픈 게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관리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아플 때는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과도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알러지 반응과 함께 감기와 역류성이 심하게 오고 지금은 안구건조증까지 심하네요. 어제는 책상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를 돌보는 버릇을 하지 못해서 참아내는 것만 익숙해서 지금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려 합니다.
전에 수술 끝나고 운동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남들은 저보고 넌 꼭 뭐라도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 도와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리얼리스트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유형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싫습니다. 제가 어떤 성향이고 제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분 진짜 보통 이런 사연에서는 제가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 같으세요? 진짜 문제가 뭔가요? 진짜 문제가 뭔가요? 진짜 문제는 뭔 것 같으세요, 이분? 진짜 문제가 이분 공부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취업이요. 취업이요? 네. 취업은 공부를 잘하면 취업을 잘하게 되나요? 그 취업에 맞는 공부를 해야 그 취업이 될 테니까. 취업에 맞는 공부. 이분은 그러면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나요? 막연히 공부만 하면 취업이 될 거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목표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 뭐 아니면 공무원 이런 그 보이지 삼성, 한대, 아스카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거 걱정된다 그 취업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구체적인 목표를 얘기를 안 하시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나를 붙여만 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이분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심리 상태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냥 막연히 뭘 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방법은 모르겠고 취업은 어디에 취업해요? 그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시험 합격이라는 성공이라는 동아줄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나요? 막연히 취업하고 싶다?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도 잘 근데 모르겠고. 그럴 때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분한테는 제가 개인 상담을 하는 거라면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분의 가지는 목표 어떤 이분의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데 부모님한테 지금 이 돈 받아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분 상담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만큼 본인이 지금 상담을 통해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조차 못 가지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분한테는 너가 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고 너 인생을 설계한다는 게 뭐고 그게 구체적으로 너한테 맞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상담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이라기보다는 커리어 코칭 또는 커리어 컨설팅 또는 진로 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커리어 코칭이라는 거는 마치 내가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내 삶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라이프 플래닝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어떤 사람이 자기 라이프 플래닝을 한대요. 진짜요? 뭘 공부를 해서 라이프 플래닝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험업 하는데 오마이갓 이 나라는 진짜 좋은 단어는 다 희한한 데서 갖다 쓰는구나. 그래서 저한테 보험 하나 들래 라이프 플래닝. 어쨌든 간에 이 사연 주신 분은 참 본인이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뭔가요? 이분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거는 뭔가요?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보듬어줘야 되는구나. 그게 그렇죠. 중요하다. 왜 그거를 알게 됐어요?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무리하니까 몸이 아프고 사는 게 힘들어진 그거를 겪었잖아요. 그것도 징글징글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보담고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가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본인 마음은 지금 어떻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렇죠. 운동도 해보려고 한다. 근데 또 바로 뒤에 근데 이게 또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또 불안함을 갖고 그러면 계세요.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한 공부에서 자기를
조금 벗어나게 하겠다는 말이 스스로 지금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 이야기하는 걸 또 부정하는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정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사실 공부라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게서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몸이 계속 망가지고 힘들거든요. 이 친구의 공부는 무슨 일이냐 하면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한 일이 공부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안타까운 건요. 사연을 쭉 보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취업이 뭔지도 모른 채로 그 취업하는 가능성에서 더 멀어져요. 그리고 이미 많이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30이 넘은 아가씨가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공무원 외에는 거의 길이 없거든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안 받아줘요. 네. 지금 경력이 아예 없으면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30대면은 그렇죠. 본인 경력이 있어도 민간 기업에 받아줄까요? 본인이 예를 들면 삼성, SK 뭐 이런 데서 저는 그런데 지원을 안 하죠. 그렇죠. 훌륭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 이건 본인이 어차피 지원해도 안 받아줄 거니까 난 지원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명한 거죠. 그쵸. 그리고 저랑 안 맞을 것 같은. 아 그럼요. 어차피 못 갈까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더 좋죠. 그러네요. 저의 자존감도 지키고. 그렇죠.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이 그 상황에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본인이 안 맞을 것 같고 할 생각이 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공부를 한다. 그런데 그런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박사님 답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럴 때 이런 분은 이미 이 사연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으니 결혼이나 해라 이렇게 그렇죠. 남자친구가 있으니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하고 언제든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부모님을 대신할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호자가 생겨. 그렇죠. 결혼하면 보호자가 바뀌는 건데 네. 그 상황이 지금 딱 있는데 그 상황을 인식을 하기는커녕 아니에요. 나는 성공을 함으로써 저를 보호할래요. 지금 뭔 소리야. 남자친구분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 그러게. 이 상황에서 본인을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도와주겠다는데 내한테 사연 보내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뭘 도와주겠어요. 이분은 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는 게 나의 삶을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통념적인 게 있어요. 제가 취직을 못하니까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네. 젊고 똑똑한 여성분들이 그 이야기를 상당히 이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마다 이거 우리 교육이 진짜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수치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제 또래 그렇죠. 친구들은. 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취직을 못하거나 하니까 그래서 취집 해가지고 시집이나 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모드로 결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상하다. 결혼하고 사실은 취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하는 거하고. 근데 그거를 마치 취직을 한 다음에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받아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논리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리얼의 논리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라는 질문 혹시 던져본 적 없어요? 그게 결혼을 해서 집안일을 하는 거를 취직해서 회사 일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우리가 가사노동이라고 그러죠. 네. 가사노동의 가치를 얼마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까요? 사로스행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200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보통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니까 그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집에 애를 안 키우고
여성이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서 살림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걸 했을 때 최소한 그 가치가 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애를 키우면 그 가치는 애 키우는 거 하나는 150만 원. 그러면 350만 원의 임금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집에서 애 한 명을 키우는 가사 노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자, 것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죠? 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모든 걸핏하면 대통령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그거를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는 공무원한테 앞으로 우리가 정치, 행정, 경제행위를 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평균 근로자 임금 200만 원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거를 150만 원. 왜 그러냐면 150만 원은 애 부모를 내가 고용을 한다면 150만 원에 해당하거든요. 그 가치를 하는 걸로 모든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거나 GDP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정책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를 이 나라에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가능할 거고. 이게 진짜 모든 이 소위 말해 저출산 문제하고요 결혼을 못하는 거였어요. 진짜 제도적으로 분명한 이슈거든. 내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중국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마이갓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 가서 중국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자기 가르치는 경제학을 가르치시는데 그 여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그 학교에 여학생이 많고 뭐 아주 이 인기가 좋은 교수감들이 그 학교에 나온다. 뭐 우리를 이야기하면 뭐 이대숙대 뭐 이런 학교 비슷하게 있나 봐요. 아, 그러시냐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특히 여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뭐부터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시집을 가려고 하지. 네?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한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아, 참 맞아. 한국에서는 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 하죠. 그럼 중국 여학생들은 취업을 안 해요? 아, 당연히 취업을 하지. 그러면 취업 때문에 시집을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결혼하고 취업하는 거는 별개지. 그럴 때 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자동적으로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함으로써 자기 몸값을 올린 다음에 결혼을 한다라는 그 생각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졸업을 하면 당연히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성의 몸값을 올리는 거를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건 대체 언제부터인가? 취업을 안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저한테 공부한 거를 발휘를 해야지 결혼을 해서 집안에 들어가면 너무 아깝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에서 대학 졸업한 아가씨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럴 때 놀랍게도요. 그 아가씨들은 결혼을 해도 취업하는 거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이 형성된 거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같은 생각이 이게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이 사회에서 여성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여성 인력이 사회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여자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잘못 설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결혼을 하게 되면 너가 배운 거를 사장한다라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얼마든지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국가가 나서가지고 가정에서 결혼을 하면 200만 원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애를 한 명 출산해가 양육하면 월 150만 원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뭐든 하다못해 재판을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노동 가치. 네. 그걸 할 때 이거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항상 이 기준에서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이 노동 가치 산정할 때 그 기준에서 하세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예 그 비즈니스를 못하게 해요. 이거는 국가에서 얼마든 정할 수 있는 법령이에요. 심지어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어느 그 민간 코프만 잡지사에서 제도예요. 만든 그 뭐 어떤 지구 얼마 이 그래. 기준이 그냥 통계표에 불과하거든. 그냥 네. 정부가 당연히 만들어준 그게 훨씬 더 권위가 권위를 있- 가지고 그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가정주부라는 거를 가정주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정관리직 또는 자녀 양육직, 가족 유지직 이게 얼마나 프로페셔널하냐? 프로페셔널하죠. 애 낳고 싶다고 마음대로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면 한 명 낳을 때 150이면 둘이면 300이죠. 우리 집같이 4명이면 와 600이네. 오. 거기에 플러스 200만 더 하면 800만 원 월급을 내가 와 저와 같이 사는 사람은 800만 원에 매달 생산성을 만들어냈다. 그런 세상이 되면 이분은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집에서 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일, 가사일. 네. 그렇게 되면 곽 선생 어머님이 곽 선생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시고 그 결혼해서 편하게 살라고 편하게 사는 건 또 아닌데. 네. 근데 곽 선생은 집안에서 가사 일도 하고 네. 애도 키우면서 네. 또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의 사례 우리가 간혹 보면 뭐라고 하냐. 슈퍼맨. 그래서 슈퍼우먼으로 되라. 또 대학에서 또 그걸 또 가르쳐. 슈퍼우먼이 아니면 다 찌그리 우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지 문제가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른 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저희 삶에서 정답이 아닌가요? 공부를 하자니 몸이 힘들고 공부를 안 하자니 제가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 사연을 보내면서 답을 주세요. 무슨 답? 뭐든지 답만 주세요.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참 착하고 이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아가씨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나이가 30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6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공부만 계속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십만 명이 그 공무원 시험 치러 가는 수십만 명이 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요. 너무 많아요. 울고 싶어요. 지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리얼과 에이전트 프로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사연을 보니까 이분은 심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막연한 하늘에서 동아줄이 성공이라는 동아줄과 직장 갔는데 충분히 똑똑하고 괜찮은 아가씨인데 그 1차 시작은 본인이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진짜 자기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만 하면 얼마든지 4, 5년 안에 본인이 원하는 걸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결혼하게 되면 가장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첫째, 부모님한테 더 이상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 네. 둘째, 남자친구를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어. 네. 셋째, 본인이 좀 여유 있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건강에 좀 더 몰두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그러네요. 자기 마음도 치료했어. 자기 마음도 네.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신에 운동하고 집안일하고. 그럼요. 이 좋은 걸 다 못하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본인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이유 때문에. 가치도 간단해요. 결혼하면 200만 원, 애 한 명 낳아서 키우면 150만 원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국무회의에서. 장관 여러분, 또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 돼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거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으로 이 사회의 여성이 200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참 재밌는 게 이게 단순히 이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이가 유치원 교육이나 고등학교 교육할 때부터 이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가정주부의 가치를 그 정도로 분명하게만 이야기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 손해봐요? 안 봐요. 남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알지겠죠. 네. 막말역에서 자기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호프만 산정식 운운하는데 가정주부는 거의 직장이 없는 사람으로 부직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이런 XX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안 가져. 그러네요. 됐죠? 네. 갑자기 이분의 참 힘들고 찌질한 사연이 이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됐다는 거 놀라운데. 재밌죠? 네. 네. 그래서 해법은 항상 그럴 때 가정주부의 일이 가치가 없대. 근데 결혼한 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은 한 달에 8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한 2천만 원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내보고 800만 이상 벌어오라고 그런 데서 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내가 결혼할 때부터 항상 그 생각. 그래서 항상 가사일이 힘들다라고 하면 그 가사일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써라라고 항상 했던 게 내가 했던 일이에요. 근데 또 당사자는 또 그렇게 또 안 받아줘서 참 그게 안타깝긴 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두 분은 공감하셨죠? 저 아니, 너무 공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하면은 약간 역사에 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 주위에 있는 경제 참모라는 인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이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고 나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이러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리고 가사노동을 어떻게 그렇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몇십조를 그냥 날리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무려 166조 2005년 네. 6년. 그러면서 또 그거를 그러면 구상을 해서 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시키세요 하면 위원회 오는 교수들은 전부 다 또 아니라고 또 난리칠 거예요. 아니 저 방금 되게 조금 마음이 와닿았던 거는 가치라는 거는 부유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까지 그런 가치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줄 수 없어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 사회에서 교수라는 인간들, 경제학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가치는 내 눈앞에 떨어지는 눈으로 보이는 돈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게임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군요. 아시겠어요? 네. 네. 어쨌든 두 분 오늘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